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덮친 것은 생소한 무게감이었다.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온몸은 축축한 솜처럼 늘어졌다. 마지막 기억의 파편은 찢어지는 듯한 경적 소리와 어린아이의 비명, 그리고 내 몸을 덮치던 거대한 트럭의 서늘한 감촉이었다. 그래, 나는 죽었을 것이다. 과로와 무관심으로 얼룩진 35해의 삶은 그렇게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스팔트의 차가움이 아닌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포근한 감촉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공기는 낯선 꽃향기와 묵직한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천천히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조각품처럼 정교하게 장식된 낯선 천장이었다. 희미한 촛불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에 반사된 금박 장식들이 흐릿하게 반짝였다. 여긴 어디지? 병원 천국 지옥. 혼란스러운 머리를 억지로 움직여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다. 내 옆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새하얀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고 굳게 닫힌 눈매는 날카로운 선을 그리고 있었다. 높은 콧날과 단단해 보이는 턱선, 달빛인지 촛불인지 모를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 윤곽을 따라 흐르며 비현실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는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누구지? 이 남자는, 나는 왜 이 남자와 한 침대에 누워있는 거지? 납치 인신매매 별의별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싼 호화로운 풍경은 그런 상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내 몸을 덮고 있는 옷의 감촉이 유난히 도드라졌다. 비단이었다. 내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부드럽고 섬세한 감촉의 비단. 바로 그때였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의 눈은 깊고 서늘한 회색빛이었다. 그 눈동자가 나를 향하자 나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면 죽기 직전에 꾸는 꿈인가? 꿈치고는 너무 생생하잖아. 이 남자 눈빛 좀 봐. 사람 잡겠네. 일단 모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자. 그래. 그게 상책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쉴 새 없이 의문과 공포가 뒤섞인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남자는 여전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관찰하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얼굴만큼이나 차가웠다. 낮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누구시냐고? 물어야 하나? 아니면 여기가 어디냐고? 괜찮냐니? 내가 지금 괜찮아 보여. 생판 모르는 남자랑 한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 게다가 여긴 또 어디고 일단 기억 상실인 척이라도 해야 하나? 제가 왜 여기에... 당신은 누구시죠? 아, 너무 진부한가 하지만 지금 상황에 이보다 더 적절한 대사가 있을까? 나는 입을 뻐끔거렸다. 하지만 정작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남자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피곤한 모양이군. 오늘은 푹 쉬도록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에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은 넓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방 한쪽에 놓인 소파로 걸어가 몸을 뉘었다. 나와 한 침대를 쓸 생각이 없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그가 소파에 눕자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비단옷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방 안을 둘러보니 이곳이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벽에는 거대한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고풍스러웠다. 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촛불에만 의지하는 시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더듬었다. 내 얼굴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김은서의 얼굴은 지난 몇 년간의 야근과 스트레스로 푸석하고 지쳐 있었다. 하지만 내 손끝에 느껴지는 피부는 놀랄 만큼 부드럽고 매끄러웠다.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단발머리였던 내 머리는 어느새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고 풍성한 은발로 변해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말도 안 돼. 나는 침대에서 기어 나오다시피 내려와 방 한쪽에 놓인 거울로 다가갔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거울 속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눈처럼 하얀 피부, 별빛을 빻아 넣은 듯한 푸른 눈동자, 그리고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은발, 인형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얼굴에는 짙은 절망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이 얼굴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김은서였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나고 자란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 그런데 지금 나는 낯선 여자의 몸에 갇혀 낯선 시대, 낯선 공간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빙의인가? 책이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허무맹랑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고 하필이면 결혼 첫날 밤에 저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나는 휘청거리며 거울 앞 화장대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머릿속으로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이 몸의 주인, 세라피나 드 라셰르, 몰락해가는 라셰르 백작가의 딸, 가문을 살리기 위해 북부의 지배자, 얼음 공작이라 불리는 카시안 드 발레리우스 대공에게 팔려오듯 시집왔다. 원하지 않는 결혼, 사랑 없는 미래에 절망한 그녀는 결혼식이 끝난 오늘 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 텅 빈 몸에 교통사고로 죽은 나의 영혼이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내 옆에 누워있던 남자, 아니, 이제 내 남편이 된 저 남자가 바로 그 얼음 공작 카시안이었다. 모든 것을 깨닫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죽어서라도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더 끔찍한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필이면 왜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의 몸이었을까? 그것도 모두가 두려워하는 냉혈한의 아내가 된 바로 그날 밤에 나는 소파에 누워있는 카시안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냉기는 방 안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그가 만약 내가 진짜 세라피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악령이 씌었다며 당장 나를 화형대에 보내버릴지도 모른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어떻게든 진짜 세라피나인 척해야 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나는 이 세계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투, 행동, 예법, 모든 게 다를 거 아니야. 망했다. 이건 시작부터 망한 게임이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소파에 누워있던 카시안이 나지막이 말했다.
시그럽군. 나는 화들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가 어떻게 내가 무슨 소리를 냈나 아니. 분명히 입 밖으로 소리를 낸 적은 없는데 혹시 잠꼬대라도 한 건가? 아니면 그냥 예민한 사람이라 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거슬렸나? 내 머릿속은 다시 한번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카시아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였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조소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오한을 느꼈다. 저 남자는 위험하다.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낯선 몸, 낯선 공간,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남편.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평생 외롭게 살다 허무하게 죽었는데 새로운 삶조차 이토록 가혹한 지옥이라니. 신이 있다면 정말 원망스럽다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나의 이 절망적인 생각들이, 나의 이 혼란스러운 속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저 남자의 세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독백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밤새 뒤척인 탓인지 아니면 낯선 몸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온몸이 뻐근했다. 희미한 빛이 두꺼운 커튼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아침이 온 것이다. 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의 첫 아침이 밝아왔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대공비 전하, 기침하셨사옵니까? 들어가도 되겠사옵니까? 늙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전하 나한테 하는 말인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들어오라고 하면 되나.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이 세 개의 법칙에 따라야 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눌러오시오. 문이 열리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시녀장과 젊은 시녀 2명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내 앞에 나란히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다. 나는 그들의 행동에 어쩔 줄 몰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밤새 평안하셨사옵니까? 전하, 저는 대공가의 시녀장인 엘리제라고 하옵니다. 앞으로 전하의 시중을 들게 되었사옵니다. 엘리제라는 시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나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눈은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가짜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젠장, 시작부터 최종 보스를 만난 기분인데 저 눈빛, 보통이 아니야.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를 보이면 바로 끌려가서 목이 잘릴지도 몰라. 정신 차리자. 김은서, 너는 이제 세라피나 드라셰르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부탁해요. 엘리제. 내 대답에 엘리제는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까딱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시녀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명은 욕실에 따뜻한 물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내가 입을 옷을 준비했다. 나는 그들이 이끄는 대로 인형처럼 움직였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곧이어 닥쳐온 시련에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코르셋. 말로만 듣던 그 끔찍한 물건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시녀들은 익숙한 솜씨로 내 허리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숨이 턱 막혔다.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내장이 위아래로 뒤섞이는 기분이었다. 미쳤어. 옛날 여자들은 어떻게 이런 걸 매일 입고 살았던 거지.
이건 고문이야 숨을 쉴 수가 없잖아.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시녀들은 내 창백해진 안색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위에 여러 겹의 속치마와 화려하지만 무거운 드레스를 입혔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이질감을 느꼈다. 거울 속의 세라피나는 창백한 얼굴만 제외하면 완벽한 대공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아름다운 껍데기 속에서 질식할 것만 같았다. 엘리제가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다.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가야 했다. 남편인 카시안과 함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방을 나섰다. 복도는 길고 추웠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벽에 걸린 초상화 속 인물들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마주치는 사용인들은 모두 벽에 붙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누구 하나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과 복종은 나를 이 거대한 성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완벽한 이방인이자 외톨이로 만들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붐비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그 소음마저 그리워질 줄이야. 식당은 성의 크기만큼이나 거대했다. 어마어마하게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 카시안이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시녀가 안내하는 대로 그의 맞은편, 즉 테이블의 다른 쪽 끝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서 그의 얼굴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다. 무세운 식탁이 이렇게 길어 끝과 끝에 앉아서 밥을 먹다니. 이건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하는 건가? 이럴 거면 그냥 각자 방에서 먹는 게 낫지 않나.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은쟁반에 담긴 이름도 모를 화려한 요리들이었다. 하지만 코르셋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마당에 음식이 넘어갈 리 없었다. 나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끙끙거렸다. 그때 맞은편에 앉은 카시안이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처럼 그의 서늘한 회색 눈이 나를 향했다. 나는 또다시 얼어붙었다. 또 쳐다본다. 왜 내 행동이 뭐가 이상한가? 포크질이 서퉁아 아니면 내가 너무 안절부절 못하는 게 티나나 제발. 아무것도 눈치채지 마라. 나는 그냥 좀 피곤한 세라피나일 뿐이라고. 나는 애써 음식을 잘라 입에 넣었다. 무슨 맛인지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이 숨막히는 식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아, 진짜 죽겠다. 이 드레스 너무 불편해. 등 뒤에 끈 좀 누가 살짝만 풀어줬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러다 소화도 안 되고 체하겠어. 그리고 음식은 왜 이렇게 다 차가운 거야? 따뜻한 국물 같은 건 없나?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진짜 살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는 그런 걸 바랄 수도 없겠지. 그냥 따뜻한 수프라도 있었으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등 뒤에 서 있던 엘리제가 조용히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 전하, 잠시 실례하겠사옵니다. 의상이 불편해 보이셔서 조금 조정해 드리겠사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어떻게 내가 불편한 걸 알았지 하지만 의심할 틈도 없이 엘리제의 손이 내 등 뒤로 가더니 코르셋 끈을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히 숨통이 트일 만큼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순간적으로 압박감이 사라지자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고마워요. 엘리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카시안을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가 시킨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저렇게 차가운 남자가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할 리 없다. 그냥 시녀장이 눈치가 빠른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할 때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내 앞에 놓여있던 차가운 전체 요리가 치워지고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은 수프 한 그릇이 놓였다. 하얀 자기 그릇에 담긴 따뜻한 콩소매였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가 방금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우연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젯밤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시끄럽다고 했던 카시안, 그리고 오늘 아침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자마자 코르셋을 풀어주고 따뜻한 수프를 원하자마자 눈앞에 나타난 이 상황.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눈치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설마 내 생각을 읽는 건가?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런 비현실적인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래,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한 온기가 속을 채우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내 생각이 정말 그에게 들린다면 어젯밤 내가 속으로 했던 온갖 무례하고 발칙한 생각들을 그가 다 들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수프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남은 식사 시간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머릿속을 텅 비우고 그저 눈앞의 음식에만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머릿속은 온갖 잡념으로 더 시끄러워졌다. 지옥 같은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쿵쾅거렸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저 남자. 카샨트 발레리우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완벽한 고립 속에서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나를 덮쳐왔다. 그날 이후 나는 유령처럼 성을 배회했다. 카시안과의 아침 식사는 여전히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고 나는 그의 눈치를 보며 머릿속을 비우려 애쓰는 것에 온 신경을 쏟아야 했다. 식사가 끝나면 나는 내 방에 틀어박히거나 끝도 없는 복도를 목적 없이 걸어 다녔다. 시녀들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지만 그들은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나는 이 화려한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죽음에서 도망쳐왔더니 살아있는 것보다 더한 죽음 같은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의 삶이 무채색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텅 빈 진공과도 같았다. 외로움이 뼈를 시리게 파고들었다. 어느 날 오후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정원으로 나갔다. 북부의 정원은 남쪽 지방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야생화들이 나름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정원을 하염없이 걷던 나는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 담쟁이 동굴이 무성하게 자라난 낡은 벽 너머에 있는 낯선 건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 온실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유리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뿌옇게 변해 있었고 몇몇 창은 깨져 흉물스러운 구멍을 드러내고 있었다. 호기심이 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덩굴을 헤치고 온실의 낡은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옆에 깨진 유리창 틈으로 간신히 몸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다. 온실 내부는 예상대로 황량했다. 사방에 깨진 화분 조각과 마른 흙먼지가 굴러다녔다. 한때는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했을 이곳은 이제 죽음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선반 위에 놓인 화분 속 식물들은
모두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버려졌을까? 이 안에 있던 식물들은 전부 혼자서 죽어갔겠구나. 나는 천천히 온실 안을 걸었다. 바닥에 떨어진 마른 잎사귀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때 내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온실 중앙. 다른 식물들이 모두 죽어버린 그곳에서 아주 작은 화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적처럼 아직 살아있는 작은 새싹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먼지 쌓인 유리창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잎을 뻗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새싹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가느다란 줄기와 몇 개 되지 않는 작은 잎사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연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생명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작은 것도 살겠다고 이렇게 애쓰는데 꼭 나갔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차가운 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 외로웠겠다. 너도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작은 잎사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순간 울컥하고 감정이 차올랐다. 이 낯선 세계에 던져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가짜 신분을 연기하며 매 순간을 불안에 떨어야 하는 내 모습이 저 작은 새싹 위로 겹쳐 보였다. 내가 돌봐줘야겠다. 이 아이라도 살려야지. 이 죽음의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명이잖아. 어쩌면 이 아이를 돌보다 보면 나도 조금은 덜 외로울지 몰라. 이 텅 빈 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나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온실 입구에 카시안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나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살기마저 느껴지는 냉혹한 표정이었다. 여긴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당장 나와.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망했다.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었구나. 어떡하지? 당장 끌려가서 벌을 받는 건 아닐까 하니. 그보다 저 남자의 저런 표정은 처음 봐.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변명이라도 해야 했다. 몰랐다고. 다신 오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가 나를 쫓아내기 전에 나는 나도 모르게 작은 새싹이 담긴 화분을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아이는 데리고 나가야 해. 여기에 두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카시아는 화분을 끌어안는 내 행동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나를 쫓아내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저 나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나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의 분노는 당연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온실은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어머니의 공간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누구도 이곳에 들이지 않고 그대로 봉인해버렸다. 그의 가장 소중하고 아픈 기억이 잠들어 있는 장소였다. 그런 곳에 내가 멋대로 침입했으니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의 분노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작은 생명뿐이라고 생각했다.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가 어떤 벌을 내릴지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살기등등하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나를
그리고 내 품에 안긴 작은 화분을 번갈아 보더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온실을 나가버렸다.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에 어안이 벙벙했다. 혼나지도 쫓겨나지도 않았다. 그냥 가버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품에 안은 화분을 내려다보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고민했다. 다시는 그 온실에 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그 작은 새싹이 눈에 밟혔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온실로 향했다. 문이 굳게 잠겨 있거나 병사들이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온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다. 온실 내부는 하룻밤 사이에 놀랍게 변해 있었다. 바닥을 가득 채웠던 깨진 화분 조각과 먼지들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새 흙과 여러 크기의 화분들, 그리고 작은 모종삽과 물뿌리개 같은 원예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누가 한 짓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쪽지 한 장, 설명 한마디 없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허락이었다. 그리고 이해였다. 나는 온실 중앙에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새 흙을 담은 화분을 놓고 어제 데려온 작은 새싹을 조심스럽게 옮겨 심었다. 그리고 물뿌리개로 물을 듬뿍 주었다. 젖은 흙 냄새가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차가운 침묵과 무관심 대신 그는 행동으로 대답했다. 그의 방식은 서툴고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죽어있던 이 공간에, 그리고 나의 텅 빈 마음에 아주 작고 연약한 희망의 씨앗 하나가 심어진 순간이었다. 온실은 나의 작은 왕국이 되었다. 매일 아침 식사가 끝나면 나는 낡은 드레스 자락을 걷어붙이고 온실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 작은 새싹 하나를 돌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카시안이 가져다 준 흙과 씨앗으로 나는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상추와 비슷한 잎채소, 토마토와 닮은 붉은 열매, 그리고 이름 모를 허브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단순한 노동은 나를 둘러싼 불안과 외로움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더 이상 유령처럼 성을 배회하지 않았다. 내게는 돌아갈 곳, 내가 돌봐야 할 생명들이 생겼다.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나는 나 역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 녀석 제법 싹이 튼튼해졌네.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여기 허브는 향이 참 좋다. 서울에 있을 때 베란다에서 바지를 키우다 다 죽였는데 여긴 흙이 좋은가 보네. 나의 속마음은 더 이상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비명이 아니었다. 온실에서의 시간 동안 나의 생각은 조용하고 평온한 독백으로 변해갔다. 나는 카시안이 가끔씩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창가에 서서 온실 안에서 흙투성이가 된 차에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며 식물을 돌보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이 평온한 생각들이 항상 소음으로 가득했던 그의 머릿속에 얼마나 기분 좋은 정적을 가져다 주는지를.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졌다. 하지만 성의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여전히 내 입에 맞지 않았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차가웠다. 온실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그런 음식들보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이 간절해졌다. 아, 배고프다. 뜨끈한 밥에 계란말이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아니면 감자라도 구워서 소금 솔솔 뿌려 먹고 싶다. 내가 직접 만든 그런 간단한 음식. 이 성 주방에도 계란이나 감자는 있겠지. 그날 나는 충동적으로 온실 일을 마치고 주방으로 향했다. 거대하고 분주한 주방에
대공비가 예고 없이 나타나자 안에 있던 요리사들과 하인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경악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뚱뚱한 주방장이 황급히 달려나와 내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대공비 전하, 어인 일이시옵니까?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사람을 보내시지 그러셨사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귀족 부인이. 그것도 대공비가 주방에 직접 발을 들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직접 간단한 요리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고향에서 먹던 음식인데 혹시 계란과 감자를 좀 쓸 수 있을까요? 내 말에 주방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주방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맙소사, 이 사람들 표정 좀 봐.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같잖아. 그냥 계란 요리 좀 하겠다는데. 침착하자. 김은서, 넌 지금 대공비야. 당당하게. 하지만 상냥하게. 그래, 상냥한 대공비 콘셉트로 가자. 전하, 어찌 그런 천한 일을 직접 하시려 하옵니까? 원하시는 요리를 말씀만 하시면 이 몸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 올리겠나이다. 주방장이 완강하게 반대했다. 일이 복잡해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사 한 명이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와 주방장에게 귓속말을 했다. 집사의 말을 듣는 동안 주방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곧바로 내 앞에 다시 엎드리다시피 자세를 낮추었다. 전하, 소인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나이다. 대공 전하의 명이십니다. 대공비가 원하는 모든 재료를 내어주고 주방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사옵니다. 부디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나는 깜짝 놀랐다. 카시안이 그가 어떻게 알고 나는 의아했지만 일단 길이 열렸으니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나는 주방 한쪽을 빌려 요리를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화덕과 조리 도구 때문에 처음에는 허둥댔지만 곧 감을 잡았다. 나는 감자를 얇게 썰어 기름에 부치고 계란을 여러 개 풀어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두툼한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계란 익는 냄새가 주방에 퍼져나갔다. 성의 주방에서는 한 번도 나본 적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냄새였다. 요리사들은 멀찍이 서서 내가 하는 양을 신기하게 구경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리에 집중했다. 헤헤, 모양은 좀 삐뚤빼뚤하지만 그래도 그럴싸한데 냄새 좋다. 역시 음식 냄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인형처럼 차려진 밥상만 받다가 내 손으로 직접 요리를 하니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네. 나는 완성된 감자부침과 계란말이를 작은 접시에 담아 주방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막 포크를 들어 한 조각 먹으려던 순간 주방 입구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카시안이었다. 그는 또다시 소리 없이 나타나 그곳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주방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요리사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선은 내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내가 만든 소박하기 짝이 없는 음식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낯설지만 따뜻한 음식 냄새와 요리를 하며 느꼈던 나의 소박한 행복감이었으리라. 정적이 흘렀다. 그는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저 서 있기만 했다. 어떻게 해야 해와서 같이 먹자고 해야 하나 하니 저 사람이 이런 음식을 먹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예의상 권해야겠지. 미치겠다. 진짜 나는 사회생활에서 우러나온 본능적인 처세술로 자리에서 일어나 포크로 계란말이 한 조각을 찍어 그에게 내밀었다. 대공전하, 혹시 맛보시겠어요? 별건 아니지만 내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저 얼음 같은 대공이, 고귀한 대공이, 일개 부인이 주방 구석에서 만든 정체불명의 음식을 먹을 리가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내가 내민 포크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계란말이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맛있다는 말도, 맛없다는 말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음식을 삼켰다. 하지만 그의 서늘한 회색 눈동자 속에서 나는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한 균열을 보았다. 그것은 놀라움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낯선 따뜻한 무언가를 마주한 이의 짧은 동요였다. 그는 빈 포크를 내게 돌려주고는 왔을 때처럼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주방을 나갔다. 나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내 생각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생각에서 비롯된 세상의 맛을 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껍질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온실에서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카시안이 대리석 식탁만큼이나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준비하도록. 사흘 뒤 영지 순찰을 떠날 것이다. 나는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영지 순찰, 그건즉 이 성을 떠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북부의 다른 귀족들, 영지의 백성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했다. 영지 순찰 미쳤어. 내가 어떻게 나는 이 세계의 귀족 예법은커녕 사람들 이름이나 지명조차 하나도 모르는데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사기꾼인 거 바로 들통날 거야. 안 돼. 절대 못 가. 배가 아프다고 할까?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고 꾀병이라도 부려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해. 나의 필사적인 내적 비명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을 것이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회색 눈동자는 언제나처럼 아무런 감정도 비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내 불안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거절은 받지 않는다. 대공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는 내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결국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짐을 싸야 했다. 며칠 동안 시녀장 엘리제는 내게 북부의 주요 가문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교육했지만 그 방대한 정보는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겉돌기만 했다. 나는 그저 거대한 시험대 위로 끌려가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었다. 마체 오르는 날, 북부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마차는 덜컹거리며 끝없이 펼쳐진 설원을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척박하고 황량했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영지민들을 보았다. 서울의 빌딩 숲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다. 나의 개인적인 불안감과는 별개로 그들의 고된 삶에 대한 연민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며칠을 달려 도착한 영지의 중심 도시에서 우리를 위한 연회가 열렸다. 카시안의 봉신인 북부 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나는 그의 옆에 인형처럼 앉아 쏟아지는 시선들을 애써 감내해야 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몰락한 남부 가문 출신에 연약해 보이기만 하는 내가 북부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나 다를까, 술이 몇 잔 돌자 노골적인 시험이 시작되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곰처럼 생긴 늙은 남자 하나가 내게 잔을 들어 보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대공비 전하께서는 남쪽의 고운 꽃과 같으시니 저희 북부의 거친 바람이 견디기 힘드시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무례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그 말에
주변의 몇몇 귀족들이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고 꼬집는 말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왔구나. 올 것이 왔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화를 내야 하나? 아니면 웃어 넘겨야 하나?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나는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정신 차려. 김은서, 너 서울에서 진상 고객들 상대하던 짬이 있잖아.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남작을 바라보았다. 남작의 염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꽃의 강인함은 바람을 이겨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는지에 달린 것이지요. 저의 뿌리는 이제 대공 전하와 함께 이 북부에 있습니다. 내 대답에 연 회장의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내가 울먹이거나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나는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다. 하지만 늙은 남작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나의 대답이 건방지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뿌리가 깊다 하시니 다행입니다만 라셰르 가문의 뿌리는 그다지 깊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야 북부의 혹독한 겨울을 어찌 나시려고 그것은 선을 넘은 모욕이었다. 내 가문의 몰락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노와 수치심에 손이 떨려왔다. 내가 뭐라 더 대꾸하기도 전에 그동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카시안이 움직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 위로 자신의 커다란 손을 겹쳐 올렸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나의 떨림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우리의 손 위로 쏟아졌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행동이었다. 모두의 앞에서 그는 내가 자신의 사람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곰처럼 생긴 남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북부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롭게 연 회장을 갈랐다. 롤프 남작, 카시아는 낮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대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잊은 모양이군. 대공비는 나의 아내다. 그녀에 대한 모욕은 발레리우스 가문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나는 모욕을 용납하지 않지. 연 회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다. 롤프 남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카시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사실을 통보할 뿐이었기에 그 위협은 더욱 실질적이고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남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덜덜 떨며 허리를 숙였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그것으로 끝났다. 그 누구도 감히 내게 말을 걸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연회가 끝날 때까지 카시아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어색하지만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침묵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여전히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나를 지켜주었다. 모두의 앞에서 나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며 나를 위해 분노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보호받아 본 적 없었던 내 삶에 처음으로 단단한 방패가 되어준 사람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나를 의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속마음이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낯설고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차 그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서. 그 순간 서류를 보던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나의 진심이 그에게 닿았다는 것을 영지순찰에서 돌아온 후 내 몸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낯선 북부의 기후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던 탓일까? 아니면 연회에서 겪었던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컸던 탓일까? 성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심한 오한과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백발이 성성한 의사와 신여장 엘리제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나지막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가 겹친 것 같소이다. 게다가 북부의 찬 기온에 몸이 적응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요. 며칠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물러간 후 엘리제가 젖은 수건으로 내 이마를 닦아주었다.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근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다시 깊은 잠인지 혼수 상태인지 모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끝없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서울의 김은서가 되어 있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끝없는 야근을 하고 차가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아무도 없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빗길을 향해 달려드는 트럭의 불빛이 나를 덮쳤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보다 더한 지독한 외로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외롭지? 의식이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열에 들뜬 머릿속은 평소에 자기 검열이나 냉소적인 농담을 만들어낼 여유조차 없었다. 둑이 터진 것처럼 내면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가장 깊고 연약한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추워. 너무 추워. 그때도 이렇게 추웠는데 나 또 혼자 죽는 건가? 나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 허우적거렸다.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크고 단단하고 서늘하지만 안정감을 주는 손이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그 손을 꼭 붙잡았다.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우리 집이 어디지? 나한텐 돌아갈 집이 없는데.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나는 이방인이야.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눈꺼풀 너머로 희미한 촛불이 어른거렸다. 누군가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카시안이었다. 시녀들을 모두 물리고 그는 밤새도록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나의 이 모든 절망적인 독백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비명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어왔다. 탐욕, 질투, 거짓, 아첨,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소음처럼 채웠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았고 누구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가 듣고 있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꾸밈 없는 순수한 고통, 가슴이 저릴 만큼 절절한 외로움, 한 영혼이 내지르는 처절한 아우성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이 시끄럽고 엉뚱하고 가끔은 어이없는 생각을 하던 여자의 내면에 이토록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연회장에서 나를 모욕했던 남작에게 분노했던 이유가 단순히 가문의 명예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온실의 죽은 식물들 앞에서 슬퍼하던 그녀의 모습, 서툰 솜씨로 만든 계란말이를 내밀던 상기된 얼굴, 그리고 지금 열에 들떠 괴로워하는 이 연약한 모습까지. 어느새 이 이상한 여자가
그의 텅 비어 있던 세상에 들어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뜻했어. 그 수프는 온실도 그리고 그의 손도 따뜻했는데 나는 꿈결 속에서 그의 작은 친절들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속으로 절규했다. 너무 힘들어. 제발 누가 옆에 있어줘. 혼자 있기 싫어. 그 순간 나를 잡고 있던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젖은 수건을 갈아 내 이마에 올려주었다. 그의 서늘한 손길이 뜨거운 피부에 닿자 조금은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나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다. 카시아는 그런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내 귓가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얼음장 같던 그의 입술에서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부드러운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여기에 있어. 나는 꿈결인 듯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떠나지 않아?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다. 그것은 나의 혼란스러운 속마음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대답이었다. 나는 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그 나직한 목소리가 지친 영혼을 감싸는 담요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나를 짓누르던 악몽과 불안이 서서히 물러가고 나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카시아는 잠든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다시 의자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내 곁을 지켰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낯설지만 더없이 깊고 다정한 무언가가 조용. 며칠 후 나는 열병에서 완전히 회복했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와 카시안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이전에는 없던 세심함이 묻어났다. 내가 깨어난 후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은 내가 주방에서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소박하고 따뜻한 요리들이었다. 내 방 벽난로에는 항상 장작이 활활 타올라 방 안을 훈훈하게 데웠다. 내가 온실에 갈 때면 어느새 두툼한 외투와 장갑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그의 모든 배려는 말없이 이루어졌다. 나는 그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알 수 없었다.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내가 아팠어서 동정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변덕 이 남자는 정말 속을 알 수가 없네. 하지만 싫지는 않다. 나는 그의 배려가 낯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삶에도 한 줄기 빛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헛된 희망을 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 희망은 남쪽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에 산산조각이 났다. 세라피나의 친정. 라셰르 백작 부부가 딸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구실로 북부 영지를 방문하겠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친정 부모님, 진짜 세라피나의 부모님이 온다고 끝이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이 진짜 딸과 내가 다르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 말투, 기억, 사소한 버릇까지 전부 다를 텐데 들키고 말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카시아는 날 마녀라고 아내의 몸을 훔친 악령이라고 생각하겠지. 날 죽일 거야. 나는 며칠 동안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카시아는 내 불안을 눈치챘을 테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내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약속한 날이 되자 라셰르 백작 부부가 도착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인자하고 품위 있는 귀족 부부였다. 딸을 걱정하는 부모처럼 나를 끌어안고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언가를 계산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건강이 아니라 카시안 대공과의 동맹 관계가 무사한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카시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는 응접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백작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세라피나, 많이 변했구나. 북부의 공기가 내게 맞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이냐? 열병을 앓은 탓에 기억이 조금 흐릿합니다. 어머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명이었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남쪽 영지의 지인들에 대해 집요하게 물으며 나를 떠보았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대화를 이어갔다. 나의 어설픈 연극에 그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결국 참지 못한 백작 부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답답하구나. 우리가 널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고작 이름도 없는 화가 놈 하나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려 들지 않았더냐. 네, 그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 놈을 떼어내야만 했다. 이 결혼은 너와 우리 가문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낯선 사람처럼 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나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졌다. 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진짜 세라피나는 목숨을 끊었던 거구나. 단지 정략 결혼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헤어지고 절망해서 나는 이제껏 내가 죽은 사람의 몸을 차지했다는 막연한 죄책감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죽음의 무게가 구체적인 실체가 되어 내 심장을 짓눌렀다. 이 가여운 여자는 사랑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라는 사람들은 딸의 비극을 어리석은 고집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딸을 구한 것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떠민 장본인들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비극으로 죽은 여자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거구나. 그녀의 행복을 빼앗은 건 저들이지만 그 결과로 이 자리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건 나야. 이건 잘못됐어. 카시안이 이 사실을 알면 그는 날 경멸할 거야.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도망쳐 모든 것을 실토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백작 부부는 자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나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혀를 차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카시안에게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성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한참 동안 텅 빈 응접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카시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니 설명할 기회나 있을까? 나는 몰랐다. 내가 백작 부부와 대화를 나누던 그 시간, 카시안은 응접실 밖 복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는 백작 부인의 날카로운 외침을, 그리고 그로 인해 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충격과 죄책감, 공포의 목소리를 전부 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진짜 세라피나가 아니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진짜 세라피나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이제 공은 그에게 넘어갔다. 이 모든 기만과 비극을 알게 된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신을 속인 나를,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라셰르 가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절망 속에서 떨고 있었다. 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다. 문 밖의 작은 발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언제 올까? 와서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나의 기만적인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까? 결국 올 것이 왔다. 시녀 한 명이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대공비 전하, 대공전하께서 서재에서 찾으시옵니다. 사형 선고였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시녀가 내미는 쇼를 기계적으로 걸치고 서재를 향해 걸어갔다. 서재로 가는 복도는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내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이제 끝이야. 그는 모든 걸 알았어. 날 죽이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둘까 마녀로 몰아서 화형대에 쓸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변명해야 하지 아니. 변명할 수나 있을까? 그의 죽은 아내 몸을 차지한 사기꾼인데. 그가 날 얼마나 경멸할까 증오할 거야. 이제 막 이곳이 조금은 편해지려고 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부터 저절로 열렸다.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재 안은 어두웠다. 벽난로에 희미한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짙은 어둠에 잠겨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나는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다.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무거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세라피나 드 아셰르는 화가를 사랑했더군.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역시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흐느끼는 것뿐이었다. 그는 그런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이나 차가운 비난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그 거대한 몸을 숙여 내 앞에 쭈그려 앉았다. 그의 행동에 나는 너무 놀라 울음마저 멈추었다. 그는 내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그의 눈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회색 눈동자가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이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시온 날 밤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충격에 머리가 멍해졌다. 첫날 밤부터 어떻게 나는 당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천둥처럼 내 머릿속을 울렸다. 내 생각을 들을 수 있다고 아침 식사 때의 수프, 온실의 원예 도구, 연회장에서의 보호, 열병 속에서의 속삭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모든 혼란과 공포, 기쁨과 슬픔, 그 모든 독백을 그가 듣고 있었다는 말이다. 치온날 밤, 잠에서 깨어난 당신은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 물었지. 머릿속으로는 미쳤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면서 그는 내 생각을 정확하게 읊었다. 따뜻한 수프가 먹고 싶다고 했고, 온실의 죽은 식물들을 보며 외로워했고, 연회장에서는 진상 고객을 상대하던 짬을 떠올렸지. 열에 들떠서는 집에 가고 싶다고, 혼자 있기 싫다고 울었고, 그는 나의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치심보다 더 큰 감정이 나를 휩쌌다. 그는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세라피나 드 라셰르라는 껍데기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봉신들이 모욕했던 여인은 세라피나가 아니었어. 당신이었지. 내 어머니의 온실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것도 당신이다. 내가 밤새 곁을 지키고 신경 쓰게 된 사람도 당신이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든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라는 영혼, 그것만이 나에게 중요할 뿐이다. 그의 고백이 끝났을 때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번의 생을 통틀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기분. 나의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나의 존재 자체를 누군가 알아봐 주었다는 안도감, 무거운 비밀의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나는 그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그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다. 그리고는 내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손짓이었다. 더 이상 기만과 비밀 위에 서 있는 위태로운 관계가 아닌 서로의 가장 깊은 진실을 공유하게 된 두 사람의 진짜 시작.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서재에서의 밤이 지나고 모든 것이 변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우리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더 이상 숨막히는 침묵은 흐르지 않았다. 그것은 어색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정적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얼굴에서 냉기를 느끼지 않았다. 그가 내 생각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벽이 아닌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 채널처럼 느껴졌다. 어젯밤의 잠은 잘 잤을까? 나는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 흉하게 보이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가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자세히 보아야만 알 수 있을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쿵 하고 가볍게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 나를 옆에 앉혔고 나는 그 옆에서 성에 있는 책들을 읽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는 곧 그 시간이 좋아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나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살던 곳의 이름은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그곳에는 마차가 아닌 지하철이라는 쇠로 된 상자가 땅 밑을 달리고 밤에도 대낮처럼 밝혀주는 전기라는 것이 있으며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판으로 세상 모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나는 평범한 회사원 김은서의 고독했던 삶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가끔씩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생각들을 통해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던 세상의 조각들을 나의 목소리를 통해 맞춰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벽난로 앞에서 나란히 앉아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생각이 소음처럼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웃으며 머릿속으로는 저주를 퍼부었지. 충성을 맹세하며 뒤로는 배신을 계획했다.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강제로 들어야만 하는 삶.
그것은 끔찍한 저주였을 것이다. 어머니만이 유일한 예외였다. 그분의 생각과 말은 언제나 투명한 유리 같았지.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 세상도 함께 무너졌다. 나는 내 안에 벽을 쌓고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회색 눈동자가 벽난로 불빛에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의 고백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손 위로 나의 손을 조용히 포개었다. 그의 상처와 나의 외로움이 우리의 비밀을 통해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온실은 더 이상 나만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우리의 공간이 되었다. 그는 무거운 화분을 옮겨주거나 물을 주기 힘든 높은 곳에 손을 뻗어주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잡초를 뽑거나 함께 씨앗을 심었다. 말없이 함께 일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어떤 연인들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하루는 내가 선반 높은 곳에 있는 물뿌리개를 꺼내려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가 뒤에서 다가와 내 머리 위로 팔을 뻗어 물뿌리개를 가볍게 꺼내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내 등에 맞닿았고 그의 숨결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가깝다. 너무 내 생각을 들었는지 그는 몸을 떼지 않은 채 내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의 생각은 이제 더 이상 소음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 나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세라피나의 친정. 라셰르 가문에 대한 문제는 그가 알아서 처리했다. 그는 라셰르 백작에게 더 이상 북부 영지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했다. 그들의 기만과 딸을 죽음으로 내몬 죄를 물었지만 나의 정체에 대한 비밀은 완벽하게 지켜주었다. 그는 세상 앞에서 나는 여전히 세라피나 드 발레리우스이며 자신의 유일한 아내라고 선포했다. 그의 보호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재에서 각자 책을 읽고 있었다. 예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멀리 떨어져 앉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평화가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김은서로도 세라피나로도 가질 수 없었던 이 평온함을 당신과 함께 계속 누리고 싶어. 나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팔을 뻗어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보듬어 안음으로써 비로소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밥부에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성벽 아래 작은 야생화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마치 나의 지난 삶처럼 나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다.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침대가 아니었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의 고른 숨결이 내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봄이 왔다. 지긋지긋하게 길었던 겨울이 드디어 끝났구나. 한때는 매일 아침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었다.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맞이하는 아침은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한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잠든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얼음 공작이라 불리던 모두가 두려워하던 이 남자가 잠든 모습은
이렇게나 평온하고 무방비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세상에서 온 외롭고 망가진 두 사람이 만났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부서진 조각들을 함께 맞춰 나갔다. 기적 같은 일이야. 그때 그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눈을 떴다. 잠에서 막 깨어난 그의 짙은 회색 눈동자가 나를 담았다. 요흐나심, 그가 잠긴 목소리로 속삭이며 나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 파고들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의 아침 식사는 더 이상 길고 차가운 테이블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발코니에서 이제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온실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했다. 나란히 앉아 어깨를 맞대고 온실의 장미가 피기 시작했더군. 그가 따뜻한 빵을 내 접시에 놓아주며 말했다. 정말요, 아침 먹고 바로 가봐야겠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홍차를 가져갈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장미, 그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어머니의 꽃. 그 꽃이 다시 피었구나. 내 생각을 들었는지 그가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찾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보다 행동으로 나만의 언어로 대답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손을 잡고 온실로 향했다. 한때는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눈부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싱그러운 잎사귀 위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온실 중앙, 그의 어머니가 가장 아꼈다는 흰 장미 덤불에서 약속처럼 하얀 꽃송이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활짝 핀 장미 앞에 나란히 섰다.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한 번 죽었었다. 그리고 새로운 지옥에 던져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은 지옥이 아니었다. 그저 온기를 기다리는 아주 차가운 곳이었을 뿐.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 갇혀 단 하나의 진실한 목소리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의 마지막 생각은 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고마워요. 나를 찾아줘서, 내 마음에 귀 기울여줘서. 카시안, 사랑해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은 그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의 눈동자는 세상의 모든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랑한다는 말 대신 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깊고 다정한 입맞춤으로 대답했다. 달콤한 장미 향기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다. 더 이상 폭풍은 없었다. 거친 겨울은 지나갔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토록 평온한 아침들과 서로의 마음을 들으며 함께 맞이할 수많은 계절들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뤄낸 기적 같은 구원이었다.